안녕하십니까. 그 핵심만 아는 ESG 경영 과정을 맡게 된 한국 ESG 경영개발원 이한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8강이 진행되는 동안 ESG 경영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ESG 경영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또 뭐야? 그렇지만 이제 ESG가 너무 화두가 되고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8강 동안 ESG 경영의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ESG 경영이 어떻게 시작된지 그 히스토리, 그리고 뭘 중점적으로 잘 해야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한국 ESG 경영 개발은 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작업들을 하면서 많은 공공기관, 기업들을 좀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나 그 생각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선 제가 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혹시 부조리를 아시나요? 좀 어렵죠? 저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부조리 하면 제일 많이 생각되는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란 소설에서 부조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겪게 되는 게 사회적 부조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조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왜 ESG하고 연결이 될까요? 저는 사실 그 부조리를 그간에 계속 문제가 돼 있었던 거를 인식하든지 또는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진행해 오던 부분들이 지금 결국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환경적인 문제죠. 예전만 하더라도 환경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듀폰사라고 아세요? 그 글로벌 화학기업이죠. 듀폰사 보시면은 이 기업이 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일론과 관련된 겁니다. 1938년도에 그 듀폰사 직원이 월리스 캐러더스가 만든 나일론 합성 섬유죠. 이걸 듀폰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9년도에 38년도에 만들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요. 왜 이용할까요? 가격이 싸고 내구성이 강하고 질기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됐죠? 폐어망 폐그물 다들 아시죠? 폐어망 폐그물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폐그물이나 폐어망에 갇혀서 생명을 잃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뭘까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라고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가 옆에 있는 저 쌓여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저기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저 하얗게 보이는 중간중간 돼 있는 소들입니다. 소들이 옷들을 먹고 있어요. 합성 섬유로 된 옷들을 먹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스리랑카에서는 코끼리들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밌지 않으세요? 한쪽으로는 재밌으면서도 좀 두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희가 저 소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해변가 지역이었었는데, 해변가 지역 같은 경우는 옆으로 다 옷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먹습니까?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그 물고기들을 저희들이 또 먹는 거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된지 짐작하시겠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개인들의 피 속, 혈액 속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확치가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16개 하루씩 섭취한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100개, 300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저희 생명을 위협하게 될 텐데 이런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대비해서 보려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꺼낸 사진입니다. 8월 달에 8월 26일 날 미국의 와이오밍 국립공원에서 세계 은행 총재들이 모입니다. 세계의 환경 문제, 에너지 위기 이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나, 되게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기에서 결국 나온 거는 세계 경제가 앞으로 더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긴축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평화롭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8월 27일에 같은 신문에 이런 사진이 또 나왔어요. 어딘지 아세요? 파키스탄입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롭게 얘기를 하지만 제3세계나 저런 곳에서는 저렇게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석 달 동안 비가 계속 온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되고, 저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그 파키스탄만의 문제일까요? 현재 저희 모습 아닐까요? 온실가스,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 혹시 삼풍백화점 아세요?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게 삼풍백화점인데요. 1995년 6월 29일 5시 57분에 단 2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인 건물이 20초 만에 무너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부실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전에 몰랐을까요? 몇 달 전부터 많은 직원들이 좀 얘기를 했었고, 붕괴 10일 전부터 5층 천장 구멍이 나고 물벼락, 식당에 싱크홀도 발생됐고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얘기했습니다. 6월 29일 날 당일 아침에도 그 담당 직원이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긴급 회의도 열었고. 근데 조치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임원들만 다 밖으로 좀 나가고, 그리고 손님들은 그대로 있게 하고 일부 층만 폐쇄하는 정도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 부분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세월호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 7월 달에 발표에 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3위라고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건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바뀌고 있어요. 매번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 그리고 불공정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부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문제라고 인식하거나 몰랐던 많은 사회적 부조리가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한테 큰 위협이 되다 보니까 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게 결국 ESG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업을 변화시킨 건 결국 개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체를 또 지키기 위해서 ESG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업의 현명한 어프로치가 ESG 경영이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SG 경영하면 항상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나옵니다. 왜냐? ESG 경영이 결국 추구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속 가능성이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로 한마디로 미래 유지 가능성으로 요약됩니다. 누구도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만을 위해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미래 계속 살기 위해서 살 텐데요. 이거는 로마 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로마 클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계적인 다양한 과학자들이 지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되나, 이런 그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결국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만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미래 세대 가능성입니다. 아마 지금 이 과정에 참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50대, 60대는 조금은 한 발 뒤에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환경단체, 많은 환경 컨퍼런스 보면은 특히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10대와 20대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 더 심각해질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성 이런 문제는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ESG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인데 영어로 보면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단단합니다.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요. ESG가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 개념에서 나왔고 그리고 기업들이 실천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업을 넘어서 공공기관, 개인들도 같이 지켜야 되는 어떤 철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G가 Environment, Society 같은 이런 명사가 아니고 Environmental, Social 이런 형용사적인 용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빠진 글자가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기업이 결국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이제 기후변화, 에너지, 생물 다양성, 사회는 인권, 노동, 산업안전보건, 다양성 존중, 거버넌스는 컴플라이언스, 법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조세 관리 등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결국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게 ESG 경영의 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이후에 기업들이 왜 ESG를 인식하게 되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저하고 같이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학습하시게 되면은 ESG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뿐만이 아니고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토의하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